때는 조선 후기 안동 땅의 대청마루에 홀로 앉은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자태는 고왔으나 요즘 이 집안이 이 꼴이 된 것도 다 저 아이 때문인가? 윤씨 부인은 손에 쥔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탁 소리 나게 접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도련님, 저녁상을 올리겠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맑고 고운 음성의 여종 소양이었습니다. 18배 소양은 이 집에 온 지 3년째 단아한 용모와 야무진 솜씨로 윤씨 부인의 총애를 받던 아이였습니다. 소양아, 어머니께서는 뭐라 하시더냐? 별다른 말씀은 이게 무엇이냐? 윤씨 부인이 주머니를 소양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로 모르는 물건이옵니다. 모른다고? 뻔뻔하구나. 내 방에서 나온 것을 모른다 잡아떼는 것이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높아졌습니다. 이 안에 든 은전이 자그마치 20냥이다. 내년이 우리 집 살림을 훔쳐 모아둔 것이 틀림없지. 소양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마님, 소녀는 하늘의 맹세코 주인 어른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집안 살림이 기울어 서러운데 믿었던 종에게마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 윤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윤씨 부인이 소양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마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소녀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소양은 뺨을 감싸쥔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설화가 조용히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24대 설화는 윤세훈과 혼인한 지 3년째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아래에서 늘 숨죽여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아라. 이 도둑년을. 우리 집 은전을 훔치고도 발뺌을 하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설화는 무릎 꿇고 우는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기지 않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설화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양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설화마저 외면하자 눈빛에 가득했던 억울함과 슬픔이 이내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소양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짊어진 채 3년간 정들었던 윤씨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설화는 창문 너머로 멀어져 가는 소양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한마디 변호조차 해주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듯 윤씨 집안의 몰락은 한 여종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작은 사건에서부터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에서 쫓겨난 소양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맨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가을밤의 찬바람은 야은 치마저고리 안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걷던 소양은 결국 고을 장터 한 구석의 허름한 움막에 몸을 웅크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장터에는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차가운 땅바닥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윤씨 집의 따뜻한 온돌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디서 왔기에 이런 데서 밤을 샜는고? 엿장수 노인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잠시 신세를 졌습니다. 혹시 일거리를 찾는 게야? 바느질 솜씨만 좋으면 부잣집 마님들이 일감을 줄지도 모르지. 노인의 말에 소양의 가슴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번듯한 일감은커녕
겨우 얻은 삭바느질로는 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윤씨 집 둘째 아들 윤만석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의 그는 평소부터 소양을 탐내고 있었는데 소양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회라고 여겼지요. 어느 날 밤 윤만석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장터를 뒤져 마침내 움막 곁에 웅크리고 있는 소양을 찾아냈습니다. 소양아, 윤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양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곳에? 내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이런 험한 데서 어찌 지내느냐? 나와 함께 가자. 소양은 그의 저의를 알아채고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큰일이 납니다. 어머니는 모르게 하면 그만이다. 내가 은밀히 살 곳을 마련해 줄 터이니 거기서 나만을 위해 살면 된다. 소양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쫓겨난 몸일지언정 그의 첩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도련님의 마음은 감사하오나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윤만석은 거절에 화가 났지만 그 뒤로도 자주 장터에 나타나 소양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 둘째 도령이 그 계집종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어쩐지 괜히 쫓겨난 게 아니었구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윤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아들을 불러 호통을 친 그녀는 소양에 대한 미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소양의 처지는 더욱 곤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얼마 없던 일감마저 또 끊겼습니다. 한편 설아는 집안 하인들을 통해 소양의 딱한 처지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설아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느 해 진력, 그녀는 시어머니 몰래 가마를 타고 장터 근처로 향했습니다. 움막 곁에서 웅크리고 바느질을 하던 소양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양아. 아씨. 어찌 이곳까지? 소양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많이 고생하는구나. 쫓겨난 뒤 처음 듣는 따뜻한 말에 소양의 눈에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아씨, 정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안다. 나는 믿는다.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설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마음속에는 소양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설아가 떠올린 계책은 위험하면서도 절묘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아는 다시 장터로 소양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뒷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오너라.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날이 밝기 전 행랑채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나가야 한다. 낮에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장터에서 팔고. 허나 절대로 들켜서는 아니 된다. 시어머님께 알려지면 너와 나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소양은 두려웠지만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소양은 그림자처럼 뒷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미리 준비해둔 옷감과 실, 그리고 자신의 밥을 덜어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님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모아둔 옷감이다. 그리고 이 밥은 내 몫을 덜어둔 것이니 어서 허기를 채우거라. 소양은 따뜻한 밥그릇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씨. 이런 은혜를 제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은혜라니. 허기를 면해야 바느질도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여인은 밤이 깊도록 촛불 아래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렇게 밤에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새벽에 몰래 나가, 낮에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자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의 바느질 솜씨는 입소문을 타 부잣집 마님들의 주문이 이어졌고, 번 돈의 절반은 설화에게 전해져 집안의 급한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윤씨 집며느리가 살림을 잘 꾸려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칭찬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윤만석이 뒷마당에 나왔다가 뒤채의 불빛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저기 있는 게냐? 소양은 황급히 촛불을 끄고 숨을 죽였고, 다행히 윤만석은 돌아갔지만 두 여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편 남편 윤세훈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등불을 오래 켜두고 낮에는 피곤해하는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요. 부인, 요즘 안색이 좋지 않소.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설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윤세훈은 아내가 무언가 감추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무력한 처지라 깊이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희망을 이어가던 차에 윤만석의 방탕한 행실이 결국 집안을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기생 연홍에게 빠져 돈을 물쓰듯 썼고 결국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당포 주인들이 대문 앞에서 빚 독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도령, 언제까지 피할 셈이오? 당장 빚을 갚으시오. 설상가상으로 윤만석은 집안의 이름으로 상단에 보증을 섰다가 상인이 돈을 들고 달아나는 바람에 집안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아,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윤씨 부인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지만 윤만석은 이미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고을의 거상 김만득이 찾아와 윤만석이 300년 된 종갓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시면 이 집은 제게 넘기셔야 할 겁니다. 여기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요. 윤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세훈은 비로소 술잔을 밀쳐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는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술에 취해 뉘우침조차 없는 동생의 모습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 못난 가장 때문에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서방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도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도 소양은 어김없이 뒷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설아가 준비해둔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소양은 천더미 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호기심에 장부를 펼쳐든 소양의 얼굴은 이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글씨는 모두 윤만석의 필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기생집과 도박판에서 쓴 돈 내역은 물론 가짜 인삼을 팔아 사람들을 속인 일까지 온갖 부정과 사기 행각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소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소양의 방에 몰래 은전을 숨겨두고 어미에게 일러 바쳤다. 이제 저 계집을 내쫓았으니 곧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리라. 소양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모두 윤만석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설화에게 소양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아씨,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장부를 읽어내려가는 설화의 얼굴빛 또한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짓을. 아씨, 제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전부 저 도련님의 직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소양아. 그때 내가 너를 더 굳게 믿어주지 못했구나. 설아는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내자니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고 덮어두자니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 장부는 칼날과도 같구나. 일단은 안전한 곳에 감춰두자.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장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설아는 장부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깊숙이 숨겼습니다. 윤만석의 악행으로 인한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소문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고을 원님, 박윤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씨 집안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지. 예의주시하도록 하라. 설아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방님, 제가 관아에 나아가 도련님의 죄를 고발하려 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이미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 손에는 도련님의 악행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설아는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윤세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만석이가 내 동생이 이런 짓을. 서방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수많은 억울한 이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깊은 갈등 끝에 윤세훈은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소. 집안이 어찌 되든 부인의 뜻을 따르겠소. 다음 날 아침, 설아와 소양은 비장한 각오로 관아를 향했습니다. 원님께 급히 아를 일이 있습니다. 윤만석 도련님의 악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관아 대청에 불려간 설아는 원님 박윤겸 앞에서 당당하게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가짜 인삼을 판 일, 상인들을 속인 일, 여종에게 누명을 씌운 일까지. 죄질이 매우 나쁘구나. 원님은 소양을 불러 쫓겨날 당시의 일을 자세히 들었고 장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윤만석을 잡아오도록 하라. 관아에 끌려온 윤만석은 형수와 소양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원님이 내민 장부를 본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이 장부가 내 놈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냐. 사실대로 고하라. 잘못했습니다. 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의 죄가 매우 크다. 곤장 50대를 친 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또한 윤씨 집안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갚도록 할 것이다. 윤만석은 관아 마당에서 곤장을 맞으며 통곡했고 백성들은 속이 후련하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난 후 박윤겸 원님은 설아를 불렀습니다. 윤씨 집 며느리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수많은 백성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그대의 의로움이 이 고을을 바로 세웠다. 원님,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소식은 온 고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시동생의 죄를 밝힌 설아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비록 집안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진실을 밝힌 덕분에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해졌습니다. 설아는 소양을 다시 집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소양아, 내가 내게 큰 죄를 지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윤씨 부인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소양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윤세훈은 깊이 반성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는 술을 끊고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이오. 나를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폐인으로 살았을 것이오. 설아와 소양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도왔고 집안은 예전의 허울뿐인 위세 대신 진정한 화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큰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윤세훈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것이었지요. 서방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윤세훈은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에 나아갔고 청렴하고 성실한 관리로 명성을 쌓아 몇 해 뒤에는 현감의 자리에 올라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을 다시 일으킨 것은 현감이 된 윤세훈이 아니라 그의 의로운 아내 설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양 또한 더 이상 천한종이 아닌 집안의 귀한 식구로 대접받으며 설화와 평생을 자매처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의로운 며느리 설화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른